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네.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진짜. 아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나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쵸. 맞아,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상자. 아 근데 움직인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설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의 악령의 기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은 인형이 살아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준복 씨 또 이제 비아냥 그러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간에도 아니,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형들 안에 혼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까? 일단은 좀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역시 존 박사. 중간에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막 서랍에서 에나벨이 떨어지고 하는데 창문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커튼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봤었고. 예리하다. Didn't think that she's plastic or rubber or whatever the fuck you all say. 뭔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저런 기이한 현상을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이 녹화 때는 좀 그 무서움이 덜해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전문가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굳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너무 사탄 인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니까 개인적인 그런 인형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어. 우리 아이한테 사주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눈 떴다가 눈 감았다 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싫어요. 좀 깨림칙하죠, 왠지. 일단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모션 얘기하려고 해요. 애프터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없을 때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맞아요.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보라색 점.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요. 계속. 스트레이트.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때.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때.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 우와.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뭐가 막 나오죠.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김범준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이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은 또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와. 마술? 손수건?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혼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오. 재밌다. 아,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아 저거 살려요. 하긴 너무 귀여워.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신기하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와. 이렇게 돼?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열팽창.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솔로 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깃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깃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깃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왜 유독 인형에만 이런 공포 괴담 얘기가 많은지. 혹시 불쾌한 골짜기 이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사람과 별로 많이 안 닮은 거,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웃고 있는 모습,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귀엽게 생긴 이모티콘이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애매하게 적당히 사람을 닮다 만 듯한 모양이 있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을 애매하게 닮게 만들어 놓으면 약간 불쾌하고 섬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점점 더 진화해 가고 지능이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약간 생존 본능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생물이면 안 움직이거나 내가 예측이 돼요. 확실하게 사람이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지.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무생물도 아니고 이러면은 되게 의심도 가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고 되게 싫은 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그 인간을 애매하게 흉내냈을 때 우리는 가장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은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움직인 심령 현상인 걸까요? 아니면 설명 가능한 과학적 현상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인류의 기술이 만들어낸 조작인 걸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미스터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다비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공개해 볼까요? 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있다니까.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네.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면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누구야?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뭐야?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왜 지금 돌아갔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정말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있고 문제가 있던 거.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기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소리?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지금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나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 정도를 색깔로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않아요? 난리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끌어다와가지고, 바치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릴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이 됐다고요?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제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재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인체 자연 발화입니다. 계속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그 외부에 의한 요건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살짝만 불에 데워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종이에 칼이나 종이에 손만 베어도 너무 따가운데 예, 데일 정도의 고통이었는데도 못 느꼈다고 하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맞아요. 거기다 막 6분 만에 타고 말이야. 근데 그 사건들 전부 처음부터 불에 타는 순간 그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튄다든지 그런 목격자들이 없었나요? 그러게. 자, 어떤 영상 같은 것도 없고. 자, 준박 씨 진정하세요. 네. 자, 그래서 목격자가 있는 사건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1985년 미군이었던 프랑크 베이커는요. 친구 피터와 함께 낚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미국 또 하나의 인체 자연 발화 사건. 프랭크와 그의 친구 피터는 낚시 여행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프랭크의 몸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불이 붙는 상황을 목격한 친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재빨리 불을 껐지만 그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이 겪은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자, 인체 자연 발화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정말 인체 자연 발화는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였을지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자연 발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돋보기 같은 걸로 해가 비치면 종이를 두고 돋보기에 해를 모아서 딱 이렇게 쪼이면은 몇 분 있다 불이 붙는 현상은 제가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치. 그런 어떤 집안에서도 창을 통해서 뭔가 태양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볼록하게 뭔가 이렇게 맞아요. 모여서 사람한테 쏘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옷이 검정색이어서 뭔가 이렇게 빨리 흡수되고 막 갑자기 불이 타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옷과 몸이 같이 이렇게 번지면서 타버리는 거죠. 설명이 되나요? 그걸로? 그 돋보기로 사람의 그 피부에 작은 상처는 낼 수 있겠지만 온몸에 있는 수분을 돋보기로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불이 붙게 만들 수는 없고요. 자연 발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토 이그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이 일어나는 걸 자연 발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발화라는 현상 자체가 자연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발화는 사실은 자연 발화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불을 붙일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불꽃을 대야지만 불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꽃을 대면 일어나는 일은 불꽃에 의해서 그 발화가 된 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온도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연 발화 온도보다 높게 올라가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이에 불을 붙일 때 우리가 성냥불로 불을 붙여도 되고요. 종이 자체의 자연 발화 온도가 230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냥 종이를 230도 온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종이가 스스로 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종이 발화하고 그치. 인체 자연 발화는 또 다른 그래요. 느낌이잖아요. 안에서 뭐 때문에 연소가 발화가 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몸 안에 뭐가 있을까?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이 일단 70%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가운데 뭔가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물리학자 입장에선 인체 자연 발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신다고요? 그러면 저 사건이나 사진에서 봤던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인체 자연 발화 온도가 1000도 이상이라고. 천도요. 1000도? 그래서 보면 사실 상상이 안 저는 과학적으로는 인체 자연 발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확신이네. 말이 천도지. 천도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그래, 없는 맞아요. 그리고 외부에 아무 그게 없이 그냥 이 안에서만 천도로 끌어올린다고? 저는 조금 더 쉽게
깊게 가는 설명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주로 기록이 예전 기록이 좀 더 풍부한 편입니다. 사례가 많고 아마도 사건 자체가 비교적 과장되고 좀 신기한 사건으로 부풀려서 묘사된 사건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차이지 약간의 과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신비롭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약간 6분 만이라는 것도 약간 과장된 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일단 과학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약간 네. 과장된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어떤 실예들을 보면 네. 인체 자연 발화 같은 경우 외국에서만 그러네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일단 인체 발화 사건하고 정확하게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불길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라는 형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것으로는 도깨비불이라는 것이 있죠. 있었죠. 네. 조선시대 이야기 중에 보면 도깨비불이 날아다니다가 집에 불을 낸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인체 자연 발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이 이야기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죠? 정약용 선생이 쓰신 흠흠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갖 사건 사고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이상한 기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어떤 그 열기 때문인지 불에 타가지고 두 사람이 둘 다 사망한 것 같다. 라는 식의 기록이 흥림신서에 남아 있어요. 어머? 실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으로. 실제로 수사를 해서 그 네, 기록이 그렇게 조선시대 보였다고요? 사람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서술을 한 거예요. 사건 수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건 수사 기록이. 그 내용을 잘 보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옆에 화롯불도 있었고 연기도 많이 있었고 이런 얘기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을 수사한 그 분들도 불이 일어나기 전에 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질식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분 만에 사람이 재가 되고 일단 공식 의학 기록에도 남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자,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을 좀 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그래서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기름, 네. 물개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죠? 인입니다.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던데.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이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언제나 계속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인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 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합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것과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것과 물이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인은 아니에요.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예. 체내에는. 아니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대안은 있어요. 인이 아니지만 네. 여러분 사람 몸속에서 갑자기 뭔가 배출하는 가스 네. 이런 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방귀. 방귀 뭐 성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메탄가스, 메테인 뭐 이런 거 들어보신지 알아요? 네네네네. 메테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료로 많이 활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LNG, 천연가스, 버스 운영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람 몸속에서 소화 과정에서 저절로 어느 정도씩 조금씩 생기거든요. 맞아.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너튜브에서 어떤 방귀 끼는데 불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붙었어요? 불이 확 퍼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뭐 소화기관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훨씬 쉽게 불이 붙겠죠.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요즘 상상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술 중에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를 끼는 바람에 불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화상 입는 바람에 낭패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방귀 함부로 못 끼겠네.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또 인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또 백린이라는 게 있어요. 백리는 뭐지? 예.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하얀 백자, 흰 네. 백자, 하얀색 인이라는 거죠. 이 백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아요. 요즘 미국 쪽, 북미 쪽이 온도가 막 50도 넘게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자연 발화가 가능할 정도로 백린은 발화점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백린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사용할 시에도 이제 금지돼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전쟁을 할 시에도 금지되는 거면 정말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린탄으로 한번 불이 붙으면 웬만히 물을 끼얹어도 안 꺼집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물에도 안 꺼져. 만약에 사람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끔찍하죠.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냥의 끝에 있잖아요. 거기에 백린 성분을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위험한 걸 썼나라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마찰만으로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 백린으로 만든 성냥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뭐 걸어가거나 할 때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불이 붙기도 해요. 위험했겠다. 옛날에 사용하던 딱성냥이라고 그러죠. 그 그냥 아무렇게나 긁어도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딱성냥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쓰였던 게 네. 실례지만 연세가 아니 난 딱새우도 아니고 딱.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구두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 칙하고. 구두가 서부 영화 같은. 서부 영화에 그 신발에다가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백린 성분인 거죠. 더 이상은 사용되지는 않아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미스터리 바로 만나보시죠. 태어나기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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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 명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few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한 아이도 있었는데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4살이 된 아들 하산에게 부모는 여느 때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모하메드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소름 끼쳤어. 부모는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결과 하산이 치료 중에 그린 그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왜? 도끼에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의 한 남자. 그림 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다야 마을에 사는 모하메드, 즉 자신이며 누군가 내리친 도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난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전생에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마다야 마을을 찾아간 결과 집은 물론 처마미 2개의 화분과 의자, 테이블까지 핫산의 주장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이며 4년 전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고 말했는데 핫산은 자신이 살해당한 뒤 묻혔다는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백골 상태의 모하메드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한 남자를 살해범으로 치며 범인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10번의 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녀 조이 버웨이. 그녀는 3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줄줄이 언급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 노예 신분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생활과 건축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자세히 설명한 이야기는 불과 약 100여 년 전 1900년대에 살았던 마지막 전생이었다. 조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손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는데 확인 결과 조이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폴 크루거의 손녀가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 90세까지 생존해 있던 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2~3살의 아이가 기억해내는 전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전생, 한 번도 아닌 10번의 전생. 과연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기억.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은 어떻게 재밌네요. 나리 개나리. 맞다.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근데 아무리 사람이 암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기억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쉬워요. 엘리자베스 로터스라고 하는 뭐 기억과 편집, 기억의 편집과 왜곡에서는 뭐 전설적인 연구자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거의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UC 버클리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렸을 때 쇼핑몰이나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너무 울고 있는데 그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부모님 찾았고 되게 세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에서 연구에 따라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손 들어요. 저도 지금 25에서 30.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부모님한테 다 일일이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의 90%가 없다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한도 상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내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왜 흔히 똥습관에 빠진 경험이 많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한 4살쯤 빠져서 되게 엄마가 막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라고 내 안에서 그거를 그냥 딱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내가 똥습관에 빠져서 굉장히 엄마가 나를 막 목욕시켰다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상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완벽히 자리 잡아요. 자기 얘기로. 야 무섭다. 실험과 연결해서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암시에 의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른들 얘기를 듣고 상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이 3살, 4살 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도. 그것도 이제 어디선가 좀 들려왔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왜곡 없이 그대로 외워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라. 그대로 따라한다. 그치.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장성규 씨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뭐 똑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투를 맞아, 아기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 방귀 끼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 그럼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겠어요.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뭐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애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영애. 거기서 그 이영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했던 그 명대사.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고. 먹고 갈래가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먹을래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그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마지막.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그렇죠.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일비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멘붕이야.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야?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맞아.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나?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라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꿈이라는 것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각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뭐 어린 시절의 마음에 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